여러분들이 이제 10일 동안 10일간에 걸쳐서 재무회계 이론하고 부가가치세 이론 집에서 공부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예, 이렇게 교실에 와서 들어야 더 쉽고 그런 건데 집에서 듣는데 힘드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하영님, 네, 김하영님만 하나, 둘, 셋, 넷, 4차시 아직 안 들으셨어요. 오늘 내일 사이에 들으시면 돼요. 내일 들으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다음에 이제 평가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재무회계 2로는 지금 세 분이 아직 안 보셨어요. 예. 재무회계 이론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론 네 분이 아직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요 재무회계 이론 평가 시험과 부가가치세 이론 평가 시험은 제가 날짜를 11월 18일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18일 0시니까 17일까지밖에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시험을 보십시오. 네, 내일 모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이 시험을 보셨는데 만약에 6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재시험 보시라고 한번 눌러주실 거예요. 그러면 60점 나올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다 60점 나올 거예요. 네, 보면은 재무회계 이론을 성적 분포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다 응시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6분이 시험을 보셨는데 보다시피 90점 이상 3명 그리고 70점 이상이 3명 이렇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론 4분이 시험을 보셨는데 네, 4분 중에서 90점 이상 맞으신 분이 3명, 네, 60점 이상 1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그렇게 평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또 그대로 냈습니다. 네,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일부 20문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랜덤하게 이게 나오니까 다시 시험을 볼 때는 문제가 바뀔 거예요. 만약에 재시험을 누른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볼 때 그 문제가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 옆으로 앉으시죠. 예, 거기. 예, 거기 앉으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혹시 이제 이렇게 화면이 좀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으시다든가 이러면은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옮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잘 보인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 앉으시면 여러분 앉은 자리 다 기계 상태가 다 괜찮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맨 뒤에 계신 분들은 혹시 멀어가지고 이 글씨가 자라서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설명을 진행할 거예요. 네. 교재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급받은 교재를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서 필기 없이 화면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 수업도 일부 차시에서는 이렇게 교실에서 강의한 것을 그냥 녹화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조금 좀 미안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예,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재무회계 앞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제가 이제 그 별도로 녹화를 한 것은 뒤에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여러분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가 오늘부터 수업 내용이냐면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무회계 기초 이론과 또 부가가치세 기초 이론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더존 스마트 A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존 스마트 A 회계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실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험의 비중에서는요, 이 실무가 70점이에요. 실무가 70점. 그리고 이론이 30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중 면에서도 실무가 훨씬 비중이 커요. 근데 이제 실무를 착오 없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면은 그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론 없이 실무는 불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 이론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너무나 잘 이해가 안 갔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시간을 여러분이 내실 수 있으면 복습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동영상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 그 내년 1월 며칠이죠? 그 우리 수업 끝나는 날 1월 17일까지는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은요, 우리 PC, 여러분들이 앉은 PC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도 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도 하시려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설치하신 분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셨으니까 설치를 아직 안 했을 걸로 알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에 집에 가시면은 106페이지에 이 홈페이지 한국공인회계사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입니다. 이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파일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어떤 경우에 다운로드가 안 돼가지고 설치를 못하겠다고 그 에러를 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요, USB 가지고 학원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 있는 파일 복사해 가지고 가시면 편합니다. 다운로드가 혹시 안 되는 집에서는요, 용량이 좀 커요. 다운로드가 원활하지 않으면 학원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USB에 복사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 1번부터 여기 8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교재 백데이터를 설치를 새로 할 거예요. 여러분의 PC에도 이미 교재 백데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재가 여러 가지니까 TAT 2급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 맞는 백데이터는 FAT 1급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백데이터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 안에 회사들이 나와요. 무슨 뭐 3일 패션이다 라는 회사를 가지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또 무슨 3일 전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회사의 거래처 등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설치하고 여기 있는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는 먼저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백데이터 설치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백데이터 설치는 며칠 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백데이터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31i.com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지급받으신 그 교재가 31i.com이 출판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 여기 나와 있죠. 아니면 네이버에서 31i.com 한글로 검색하셔도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상단부에 있는 제품몰, 거기에서 왼쪽에 있는 AT 수험서 자료실 들어가셔가지고 백데이터가 여러 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용급수 FAT 1급
FAT 1급 백데이터를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AT 1급 끝나면 교재가 바뀌어요. 그때는 TAT 2급 백데이터 또 한번 다시 설치해 주시면 FAT 1급 백데이터는 다 지워지고 TAT 2급 백데이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 어떤 자리는 FAT 1급이 백데이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자리는 TAT 2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무엇이 설치되어 있든 간에 오늘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백데이터 설치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주시는데요. 프로그램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느냐. 대부분 바탕화면에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요거. 네. 녹색으로 십자가, 굵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하얀 I자, 소문자 붙어 있습니다. 예,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도 이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 날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컴퓨터에는 이 교육용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탕화면에 있는 이 프로그램,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이 설치된 PC에서는 이걸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시작 프로그램 안에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거기를 실행하셔서 클릭하셔서 이게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깜박거리고 있을 때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클릭을 하지 마시고 오늘은 회사 등록을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 급수는 FAT 1급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FAT 1급보다 낮은 급수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높은 급수는 괜찮아요. 예, 이게 급수마다 메뉴를 다르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낮은 급수를 선택하면은 메뉴가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T 1급보다 더 높은 급수. 예. 여러분이 FAT 1급 시험 볼 때는 FAT 1급 메뉴만 나와요. TAT 2급을 볼 때는 TAT 2급 메뉴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볼 때도. 그래서 FAT 1급을 선택하는 걸로 하고 회사를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 등록하고 눌러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가 뭐 좀 이상하다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 모니터를 못 보니까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회사들이 법인으로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떤 자리에는 300번대, 어떤 자리에는 200번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회사를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자리에다가 맨 밑에 빈자리 있죠? 빈자리에다가 회사 코드를 항상 제가 책대로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합니다. 오늘은 11월 15일이니까 1115번으로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1115번 1115 이렇게 해주세요. 코드가 1115. 그리고 이제 11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수행과제 회사 등록하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그 사진이 거기 있죠. 그 사업자 등록증과 이거요. 네,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그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네모 상자 안에 회사 등록에 필요한 뭐 설립 연월이라든가 개업 연월이라든가
그건 앞에 있나요? 예, 이런 거. 회사 코드는 3000번이 아니라 우리는 1115번으로 하기로 했고요. 이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회사 등록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회사명은 법인명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3일패션 엔터. 이 프로그램에서요, 셀과 셀을 옮길 때는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셀로 넘어가요. 법인에서 엔터, 사용해서 엔터. 법인과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주식회사니까 법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겠다. 사용. 없어졌어. 다시.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연도에 제 몇 기라고 되어 있냐면 6기라고 되어 있네요. 6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2022를 입력해 볼까요? 2022. 그러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합니다. 2번에다가. 사업자 번호는 거기 사업자 등록증 세 번째 줄에 있죠. 10681 19636. 하이폰 없이 숫자만 입력하게 되면은 하이폰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네, 법인 등록번호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110 111 063 4572. 왜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지? 법인 등록번호가 이게 빨갛게 나. 4752 457. 대표자 이름 김민채. 내국인. 주민번호 없네요. 없는 자리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사업장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세무서 코드하고 지방세 법정 코드 요 두 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여기서 사업장 주소를 그 물음표 단추 있죠? 거기를 클릭해서 우편번호를 검색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밑에다가 한강대로 117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면은 이게 조회가 되죠. 시도는 서울특별시, 시군구, 용산구 다 입력이 돼 있었네요. 제 거에는. 밑에 주소에 한강대로 117하고 엔터 치면 여기 보이죠? 네, 그 클릭하고 적용이라는 요 단추를 눌러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13번, 14번에 사업장 세무서하고 지방세 법정 동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8번에 사업장 전화번호 111페이지 위에 있었죠. 02 하고 엔터 한번 치고 3489 3100 팩스는 02 하고 엔터 한번 치고 3489 31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업종 코드는 입력하지 마시고 업태와 종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업태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라는 업태고, 도소매라는 거는요,
도매와 소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종목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업종이다. 소유 여부는 지금 이 사업장이 임대 사업장이냐 자기 건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죠. 우리 임대에다 그냥 놓겠습니다. 15번에 설립연월일 입력하겠습니다. 설립연월일은 사업자 등록증 개업연월일과 같은 날로 하라. 2017 1117 개업연월일 2017 1117 폐업은 아니고요. 국세 환급금 계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든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국세 환급금 계좌를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은행을 신한은행을 검색할 때는 여기 부분 검색이 있죠. 여기에다가 신한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확인해 주시고요. 용산지점 계좌번호 하이폰까지 이건 넣어야 되겠네요. 250-20 573-128 그리고 엔터 치십니다. 본지점 관리 본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사항은 그냥 비워두겠습니다. 정해진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추가사항 탭을 눌러보실까요? 추가사항 1115번 3일 패션이에요. 추가사항에 여기 7번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 이거 넣어주십시오.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네요. SAMILI 골뱅이 BINN 36524.com 네, 요 담당자 메일 주소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해 가지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네, 그 회사를 이렇게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를 여러분이 세무사 사무실 같은데 취업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새 거래처가 하나 생겼어요. 네, 어느 저기에서 옷을 판매하는 중앙통의 무슨 회사 3일 패션이라는 회사가 우리 세무사에 이제 장부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이 회사 업무를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도전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회사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의 시작은 이 내가 쓰는 프로그램에다가 회사 등록을 먼저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사 등록하는 것부터. 추가 사항에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아까 그 이메일 주소 넣었던 부분에 그 상단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3일 패션인데 우리 회사가 법인이 내국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설립한 회사는 내국법인이죠. 내국법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이냐, 이제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릭해 보면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이냐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아니다 여부는 없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서 데이터를 준 거는 우리는 일단 중소기업으로 해놓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규모를 가지고 또는 종업원의 수를 가지고 중소기업 업종별로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규모 이하는 중소기업이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위에 가면은 그 윗단계에 가면 중견기업이라고 그러죠. 중견기업.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보다 더 큰 기업을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지만 직원이 한 10명 이내로 해서 자그만하게 하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그냥 소기업이라고 그러죠. 소기업. 그런데 규모가 이제 커져가지고 소기업이 아니고 종업원이 한 50여 명 되고 이제 매출액 규모도 커졌고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보다 더 규모가 커져가지고 종업원이 한 300명 정도 되고 말이죠. 매출액도 몇백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견기업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자회사도 생기고 이렇게 규모가 더 커진 기업을 우리는 대기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여부 같은 거 여기서 정한다는 거죠. 종류별 구분도 있네요. 여기 종류별 구분에 중소기업, 일반 상장기업, 비영리, 협회 등록 뭐 여러 가지. 비영리 기업들도 있죠. 비영리 기업. 무슨 단체 같은 거. 저기 뭐 이천에 뭐 단체하면 이천 문화원 이런 단체 비영리 기업. 비영리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죠. 상장 기업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공개된 그런 기업들이 상장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정할 수 있다. 우리는 1번 중소기업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추가사항에 중소기업 여부가 있다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우리 교재의 111페이지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육용 또는 시험 보실 때 수업용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은요, 급수 선택을 이와 같이 4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AT 1급 시험 볼 때는 FAT 1급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볼 때는 FAT 1급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근데 교육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FAT 1급은 법인기업 도소매업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해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 FAT 1급 수준이 끝나고 TAT 2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금방 넘어가요. FAT 1급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며칠 안 걸려요. 앞에 이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무 수행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이 이제 금방 실력이 지금보다 많이 달라지게 되죠. 하루하루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TAT 2급으로 넘어갑니다. TAT 2급은 법인 기업이면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회계 수준이 좀 높아져요. 부가가치세도 조금 더 다양한 서식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이론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 실무 수행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러한 실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습할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에는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입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잡아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환경 설정에 가면 전체라는 탭도 있고요. 회계라고 하는 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탭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과제로 내준 수행 1번과 수행 2번을 환경 설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사 등록을 했으므로 이 1115번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등록 창을 닫아주세요. 이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있는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닫기 단추 이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닫으면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오죠. 더존 스마트 AI 플러스 실무교육용 프로그램 2022에서 회사 코드를 여기 돋보기를 눌러보시면 1115번이 있어요. 1115번 3일 패션. 꼭 1115번인지 확인하시고 클릭하고 확인 눌러서 로그인 단추 누르시면 이제 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면은 예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메뉴를 보시는 방법은 왼쪽에 여기 회계라는 단추를 누르거나 상단에 이 전체 메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걸 누르시거나 하면 이 가운데에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메뉴가 보이죠? 자, 메뉴는 모두 박스가 8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거기에서 회사 등록 우리가 해봤고요. 첫 번째 있는 메뉴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탭이 전체가 있고 회계가 있고 CMS, 내 컴퓨터 이런 탭이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는 회계, CMS, 내 컴퓨터가 다 모아져 있는 전체는 그건 모아져 있는 건 아니군요. 그래서 전체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계정 과목 코드 체계. 계정 과목 코드 체계를 세목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정 과목을 세목까지 사용하면은 계정 과목 코드가 5자리가 돼요. 세목 코드 2개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가 판매관리비에서는 811번이라는 코드를 쓰거든요. 그런데 세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811번 뒤에다가 또 81101, 81102, 81103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리후생비 중에서 81101은 피복비, 81102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세목별로 나누어서 계정 과목을 관리하겠다. 그게 세목 사용입니다. 우리는 미사용으로 되어 있고 소수점 관리 수량에서 소수점은 안 쓰겠다 이거예요. 단가에서도 소수점 안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에서는 반올림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기본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출액에서 또는 매입에서 유형별로 공급가액의 표기 방법은 올림으로 되어 있네요. 올림.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회계 1번 탭에 가셔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 교재 113페이지의 수행 1번은 회계 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회계 탭에 가셔서 수행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계의 1번 기본 계정 설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에서 상품 매출. 자, 기본 계정 설정이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맨 처음 항목이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상품 매출이다. 그렇게 돼 있네요. 상품 매출. 맞죠? 자,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였냐면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소매업이라는 것은 취급하는 재고자산이 상품이에요. 도소매업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다 파는 건 제품이라고 안 하고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매출로 매출액을 잡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제대로 설정됐어요. 도소매업의 매출은 상품 매출을 해야 돼. 제조업의 매출은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다. 네, 여기 매출채권 108번 외상매출금 제대로 되어 있네요. 네,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출채권에서 계정과목 2개를 정리했을 거예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이 2개가 매출채권 코드거든요. 근데 왜 매출채권 받으러금도 있는데 108번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는 어음거래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팔고 전부 어음으로 받는 게 기본으로 돼 있다. 그러면 매출채권을 여기를 바꿔야 되겠죠. 110번 이렇게 받으러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음 거래가 뜸하게 있어요. 대부분 다 외상 매출. 그냥 한 달 내에 다 돈을 받는 거예요. 한 달 내에 받을 돈을 어음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다. 예. 한 달 안에 그 회사가 무슨 큰 일이 날 회사는 거래를 원래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종목에서는요, 대금을 주고받는 게 뭐 6개월 후에 대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기에 걸쳐서 대금을 매출채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6개월이면 너무 길어요. 그 안에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불안하니까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어음. 그래서 받으러 온 거래가 많으면 110번을 쓰는데요. 우리 회사는 108번. 그냥 외상은 아주 짧은 외상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108번 외상매출금. 다음에 매입 보겠습니다. 매입은 상품이다. 네, 146번 상품 돼 있네요. 도소매업이니까 매입을 하면 상품을 매입해야 되겠죠. 네.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지만 우리는 그게 상품이에요. 만드는 회사는 제품. 만들어진 걸 사는 회사는 상품이 됩니다. 상품. 그래서 매입은 상품이다.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매입이 뭐가 되냐면요. 원재료가 돼요. 제조업의 매입은 기본적으로 원재료 매입을 합니다. 자,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상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다. 네, 맞았네요.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입 채무도 개정 과목이 2개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매입 채무예요. 네,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그렇죠? 자, 만약에 매입 채무를 지급어음으로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역시 어음 거래.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거의 다 어음을 발행해주는 그러한 스타일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입 채무를 외상 매입금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급어음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정해 주는 것은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는 기본 계정 과목을 만들어 두는데요. 이 기본 계정 과목을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뒤에 회계 처리가 다 틀리는 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귀찮아요. 왜냐면 다 바꿔줘야 되니까.
왜? 항상 기본이 제일 먼저 나와요. 기본이 먼저 딱 나오기 때문에 기본을 잘 해놓으면 일이 좀 빨라지는 겁니다. 기본이 틀려져 있으면 매번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게 되겠네요. 다음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수행 2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수행 2번에 보시면 회계의 2번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카드 채권, 외상매출금, 카드 채무, 미지급금. 자, 카드 채권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미수금도 채권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카드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용카드 가맹점 있죠. 가맹점. 자, 도소매업이니까 카드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상품을 사갈 때 카드로 사간 거예요. 그게 카드 채권이에요. 소매업에서는 카드 채권이 많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거의 다 카드로 사니까. 네, 그래서 상품을 카드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카드 채권을 외상 매출금으로 해 두었군요.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검색해 볼까요? 여기 부분 검색 여기에 커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외상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시면은 외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 3개를 보여줍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장기외상 매출금. 네, 거기서 맨 위에 있는 108번 외상매출금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엔터를 치거나 여기 있는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 채권이 외상매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드로 상품을 판매하면 우리는 뭘로 회계 처리한다?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카드 채권을 외상매출금으로 세팅을 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 채무 미지급금이다. 이건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카드 채무는 뭘까? 채무는 빚을 진 거예요. 카드로 빚을 졌다. 법인도 비용을 지불할 때 현금을 쓰질 않아요. 요즘은 법인 카드를 가지고 비용을 지출합니다. 법인 카드로 문방구에서 문구류를 살 때, 또 직원들이 나가서 식당에서 회식을 할 때, 이때 밥값 같은 거, 술값 같은 거 계산할 때 법인 카드를 두고 회사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게 다 카드 채무입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회식을 할 때 회사 카드로 딱 긁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상매입금이라고 안 해요. 외상매입금이라고. 네, 미지급금. 밥 사 먹고 문방구에서 문구류 사고 뭐 소모품 사고 이런 것들은 미지급금이에요. 외상매입금은 뭐가 외상매입금이냐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게 외상매입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인카드로 상품을 사왔다면 외상매입금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바꿔줘야 돼요. 계정과목을. 여기 환경 설정에까지 와서 바꾸지 말고 그냥 그 전표 입력할 때 그 자리에서 바꾸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왜 여기를 카드 채무를 미지급금이라고 했을까? 우리 회사는 카드로 상품을 사는 일보다는 식당에서 밥 먹고 소모품 사고 이런 일반적인 지출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비용을 지급할 때 카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환경 설정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 외에도 CMS 관련된 업무를 여기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넷컴퓨터라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전표 입력 같은 거 하다 보면 엔터를 치고 지나갈 때 적요 같은 것이 막 복사가 되거나 거래처 코드가 복사가 안 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라든가 적요 코드는 전부 복사가 안 돼요. 금액도 복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복사가 안 되도록 여기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드 같은 거는 반드시 한 줄 한 줄 다 입력을 해야지 엔터를 쳐가지고 위에 있는 코드가 복사돼 버리면 잘못하면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 적용 코드, 금액, 그 외에 밑에 이런 부서 코드 이런 것은 전부 엔터로 사용을 안 한다. 복사를 안 한다. 이런 것으로 선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용 안 함으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환경 설정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탭을 여기를 닫기, 여기 X표 있죠? 요거 닫아주시면 환경 설정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4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거래처 등록. 네. 거래처 등록에는요, 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카드 거래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꼭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일반 거래처 한번 탭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일반 거래처는요, 매입 매출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매입 매출 관계의 거래처. 그 다음에 금융 탭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금융 탭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좀 달라요. 뭐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금융거래처는 은행에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금융에다가. 우리 회사가 농협에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 뭐 보통 예금이든 아니면 정기 예금이든 또는 정기 적금이든 통장을 만들었으면 금융거래처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 탭에 가시면은 또 카드에 맞는 항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다 이제 코드, 카드 사명 뭐 이렇게 입력하고 또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 카드 거래처는 뭐겠어요? 법인카드 만들면 여기다 등록하는 겁니다. 또 카드 가맹점, 뭐 삼성카드 가맹점, 신한카드 가맹점, BC카드 가맹점 뭐 이런 거 있죠. 현대카드 가맹점. 가맹점 관계를 맺으면은요, 가맹점 번호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가맹점 번호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맹점 개설을 해도 여기 카드 거래처에 등록을 하고,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어도 카드 거래처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로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달라요. 115페이지에 보시면은 수행 과제가 있는데요. 거기 일반 거래처 하나만 저하고 같이 입력을 하고 쉬었다가 여러분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쭉 입력을 해보면 되겠어요. 먼저 일반 거래처 하나만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1001번이에요. 일반 거래처. 그러면 여기 코드에다가 1001 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셀로 넘어갔죠? 예, 거래처가 상호예요. 그러면 가로 열고 주식회사, 코디나라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또 엔터 칩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자 번호냐, 주민등록번호냐, 외국인 번호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번호는 거래처가 개인일 때 쓰는 거고요.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0번 사업자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사업자 번호 넣는 거예요.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101 81 748 57. 그렇죠. 대표자 김행복. 자, 매출이라고 해야 되느냐, 매입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걸 자세하게 나누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안 나눠 놨어요. 매출 거래처인지 매입 거래처인지. 이거는 전체를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전체로 하겠습니다. 사용하겠다 하시면 밑으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코디나라의 주소하고 담당자 메일 주소하고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 업태 종목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 주소는요 우편번호 검색이 여기서는 거래처는 우편번호 검색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타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대화로 10일. 네, 거래처 등록할 때 우편번호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타이핑만 해주시고 이메일 주소는 어디다 입력하느냐? 여기 추가사항에 가면은요 4번에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에다가 CODY 한글로 되어 있네요. 영어로 바꾸고 CODY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ill36524.com이라는 메일 주소가 여기 우리 교재에는 참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택해 주세요를 사용하세요. 선택해 주세요의 첫 번째 항목에 bill36524.com 네, 그걸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디나라를 이렇게 등록했듯이 하나 거래처 넣고 기본사항 입력하고 추가사항에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일반 거래처하고 뒷장에 보면은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은행 100번, 200번.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은행을 등록할 때는요. 여기가 아닙니다. 금융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은 기능모음에서 할 거예요. 은행 등록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기능모음 가셔가지고 은행 등록 100 국민은행 엔터. 은행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0 신한은행. 그러면 은행 등록과 금융거래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까 제가 금융거래처는요 계좌를 만들면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융은 우리 회사하고 어떤 거래가 있는 계좌예요. 그런데 이 은행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하고 거래가 있는 은행만 여기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을 여기다 다 등록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이 다 필요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만 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두 개만 여기다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융기관에 여기 기능모음에 있는 은행 등록은 거래처하고 별개예요. 거래처하고 별개로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을 여기다 등록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거래처 등록, 일반 금융, 카드 나머지 다 등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